이름만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곳 군산입니다. 금강과 서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전라북도 군산. 역사와 문화의 땅 군산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옹진과 사비의 그야말로 해상 관문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군산입니다.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던 제국 백제. 군산은 교류 강국 백제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군산 지역에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산성들은 모두 13개소입니다. 서해의 중심 군산. 나라의 땅을 지키는 든든한 수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고려 황제의 명으로 의용부에서 논해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맞이한 개항. 군산은 경랑의 근대사를 맨 먼저 맞이해야 했습니다. 군산 시내가 명절 때 이상으로 들떠가지고 전성기의 군산. 경제, 사회,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65개 기업과 1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히 이제 군산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황금기를 꿈꾸는 군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군산 시간을 만나봅니다. 지난 7월 군산시 월명 야구장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1972년부터) 오늘까지 50년 걸렸습니다. 개를 선언합니다. 군산 상고의 황금사자기 우승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활짝 웃어주시고, 네. 전통이 있고 자랑스러운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군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는 1972년 7월. 황금사자기 쟁탈 제26회 전국 지구별 초청 고교 야구쟁 대전이 서울 운동장에 결승에 오른 군산 상고. 석점을 치고 있다가 9회 말에 대거 넉점을 얻어 기적 같은 역전 우승을 거뒀지요. 그때의 감격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우리가 우승할 당시에 군산 시민이 12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익산에서 군산 들어오는 길이 좁다 보니까 카퍼레를 하는데 길을 뚫고 들어오질 못할 정도였습니다. 뭐 12만 중에 7만, 8만 명이 나왔다니까. 뭐 너무 많아 행복했죠. 저희들이 뭐 처음 경험했던 게이시고 전주를 거쳐서 익산, 군산까지 이렇게 삼시도로 와서 환영 퍼레이드도 하고 환영을 받으니까 학생 신분으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죠. 50년 전의 황금사자기 역전 우승. 지금도 빛나는 군산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군산 땅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선사시대의 군산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군산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국립군산대 박물관, 빗살무늬 토기와 대형 옹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유물 등 군산의 선사시대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군산에는 구석기 시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었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다음 신석기 시대부터 아마도 사람이 산 흔적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 내흥동 역사, 신역사가 만들어지면서 발굴조사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구석기 시대가 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군산 장흥간 철도 연결 사업 때 발견된 내흥동 유적지에 토층 깊숙이 숨어있던 구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이들은 최대 3만 년 전의 유물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군산의 시간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길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석기 시대를 이어 군산의 문명은 청동기 시대로 이어졌는데요. 옥구읍 선제리 유적지, 농장 창고 공사 중 청동기 유물이 대량 출토되었습니다. 한 무덤 안에서 세형동 검이 8점, 그다음에 건파형 동기가 3점.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가 무더기로 나온 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정교한 청동기를 가진 집단이 군산 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청동검의 존재, 군산 지역의 정치 집단과 지배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는군요. 또 다른 유적지인 군산시 미령동 유적지. 지금도 발굴이 진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3차례 정도 발굴 조사를 했는데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분구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을 근거로 봤을 땐 기원 후 2세기에서 한 3세기, 조금 길게 보면 한 4세기까지 운영된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한의 지배자 무덤, 이 지역에 고대 왕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록보다 더 정확한 역사의 증거인 유물, 앞으로 어떤 역사가 더 밝혀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군산의 시간은 백제로 이어집니다. 서기 475년, 백제는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겼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을 받아 남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백제는 공산성을 수도로 삼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제 부흥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25대 무령왕은 고구려를 이기고 백제가 새로운 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백제의 문명은 더욱 찬란해졌습니다. 해상을 통해 대륙과 교류하며 문화 강국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백제는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았죠. 받아들인 문명을 백제 고유 양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 문명을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파했습니다. 백제가 한강을 빼앗기고 제2의 중흥을 꾀한 것이 바로 이 금강이었죠. 이 남방으로 이 일본, 또 이 서쪽 바다 건너 남북조 시대 중국과 이 다양한 그 외교, 국제 관계를 통해서 북쪽의 거대한 고구려와 맞서서 엄청난 노력을 벌였습니다. 백제는 금강 하구의 군산을 통해서만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군산이 해상 교통로의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백제시대 군산은 마서량현, 부부리현, 시산현 등 3개의 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내륙과 해상의 교통로가 형성됐던 것이죠. 공주와 부여, 그러니까 웅진과 사비의 그야말로 해상 관문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군산입니다. 그때부터 군산이 우리 역사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금강의 내륙 수로와 서해의 해양 루트로 이어진 백제의 교통로, 그 중심이 군산이었습니다. 교류 왕국 백제의 관문이었던 군산, 그 탓에 외세의 침략을 맨 먼저 맞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이 있는데요. 군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오성산. 그런데 산 정상에는 특이하게도 5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는 660년 백제를 침공한 나당 연합군, 특히 당나라군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당나라군은 군산으로 상륙했습니다. 거의 서해안, 지금 새만금 전 지역이 당나라 군인들이 아마 밟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13만 대군이 상륙할 정도면. 근데 주로 이제 중심 공격지는 군산이었죠. 왜냐하면 군산에 상륙하면 곧바로 당시 이제 부여로 진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나라 소정방군이 상륙한 곳은 깊은 갯벌.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옥산면 금성리라고도 그러고 거기에 당도를 해서 보니까 버드나무가 엄청 많아. 근데 그 지명도 재밌어요. 버들리야, 그 마을 이름이. 그래서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버들, 바깥에 있다고 해서 박버들, 그 다음에 평지에 있다고 해서 평유. 지명도 지금도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나라군이 상륙한 기벌포의 깊은 갯벌은 그들에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은 또 있었습니다. 앞에 안개가 확 찌고 비바람이 불고 앞을 북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5 노인이 지나가거든, 보성산 밑에서. 그 물어봐요. 그 노인장들 그 백제 사비로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느냐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러 왔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냐 하고 호통을 친 거야. 그러니까 소정바위가 칼을 꺼내서 5 노인을 목을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 5 노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결국 소정방은 돌아가는 길에 5 노인 장례를 정중히 치렀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전설은 소위 그 민중들의 저항이야. 그 민중의 저항을 5 노인으로 형상화시킨 거죠. 5 성인에 대한 설화. 이를 역사 코드로 읽는다면 그 진실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기 660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군산이 지키던 백제는 사라졌지만 군산의 시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군산은 이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군산의 곳곳에 남아있는 산성의 흔적들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후백제 때까지 계속 사용된 산성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거대한 성곽들은 이 고려시대 때가 되면 왜구의 침탈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이게 고려 정부에서 쌓은 성들이 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백제 해상 교류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군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삼국시대의 뒤를 이은 고려시대. 군산의 위상은 어땠을까요?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지난 10월 이 연구소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그것인데요. 고려시대 군산도 이 학술대회 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우에 군산도는 국내외 뱃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 군산도에서 서남해안을 가는 국내의 배들과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송나라 상인이나 송나라 사신들의 배가 갈라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주목받은 곳은 군산도의 한가운데 위치한 선유도였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궁도 선유도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개봉을 출발해서 그다음에 송나라 출발 항구인 명주 정해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주해 군도를 거쳐서 고려의 영내인 협계산을 지나서 군산도, 그리고 마도, 자연도, 그리고 예성항에 이르는 해도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거치는 곳에 있었던 일들을 또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 해도편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성항과 더불어 군산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의 고군산도를 일컫는 군산도에 대한 기록. 서경은 먼저 선유도 도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경은 자신이 본 선유도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을 했는데요. 선유도는 12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마치 성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경은 이토록 군산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군산도가 고려시대 하나의 외교 사절을 맡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유명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이제 접반사로서 거기 나타나서 군산도의 중심인 선유도는 고려가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최초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서경은 선유도의 자연 환경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군산정 뒤에 바위 봉우리 2개가 서경의 눈에는 이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유도에 있던 시설물과 건물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숭상행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선유도에 궁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약간의 조사, 그러니까 고고학적 조사죠. 시굴이나 발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습되는 청자들을 보면 고려시대 상감 청자 중에서도 최상급 청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지금과 정확한 규모들은 파악이 안 돼 있지만 건물의 흔적들이 확인이 됐는데, 이 건물, 국가 건물에 기둥을 세웠던 그 기초시설들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궁궐의 존재를 말해주는 유적지. 지금은 어떨지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이런 걸 그냥 주워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유물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잠깐 한 2-3발 걸었는데도 그냥 줬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기와들, 이게 전부 지금 다 기와거든요. 옛 기와 조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고려시대 때 전형적인 기와예요. 고려시대 전형적인 문양을 새긴 기와편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의 신당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고려시대 이후에 몇 차례 이제 개보수되고 최근에도 개보수돼가지고 세워진 건물이고, 요 오룡묘 자체, 그러니까 터 자체는 고려시대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있다라고 일단 결론을 냈죠. 그래서 이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오룡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숭산행궁이라든지 뭐 자복사라든지 이런 터들의 위치가 추정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룡묘라든지 자복사 같은 것들은 다 이제 그 국가 시설이거든요. 자복사가 이제 국가에서 세워가지고 복을 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섬이라고 해서 모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분히 이제 서해의 여러 섬 중에서 그렇게 이제 외국의 사신들이 온다든지 하는 어떤 중요성들을 고려해서 설치했을 것인데 그런 그 자복사나 오룡묘, 숭산행궁의 그 존재 자체가 서해 해도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군산도의 비중, 중요성을 또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바다 어찌 평화의 시간만 있었겠습니까? 군산시 내항에는 특별한 공원이 있는데요. 육해공 퇴역 장비들이 전시된 진포 테마 공원입니다. 이 테마 공원에는 최무선과 화포 이야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고려 후기 화학 무기를 개발한 최무선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에 최무선 관이 설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넓은 들을 가진 군산과 인근 지역의 특별한 입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진성창이라고 하는 고려시대에 창고가 있어요. 조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실어 날아서 일단 창고에다 쌓아뒀다가 그 쌀을 가지고 개경으로 가서 개경의 관리들이 월급을 주고 또 개경에 있는 왕들도 왕이나 뭐 먹고 사는 개경의 국가의 생명줄과 핏줄과 같은 곳이죠. 진성창에 있는 창고 곡식을 노리고 왜구들이 이렇게 대량 쳐들어오게 됐죠. 고려시대에 13개의 조창이 있었는데요. 군산의 진성창에는 천석을 실을 수 있는 세곡선이 6척이나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곡창지대를 끼고 있던 군산의 세금 창고. 왜구들은 바로 이를 노리고 침범해왔던 것입니다. 1380년 고려 우왕 때도 왜구들이 5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군산의 진포 방면으로 진입해 왔습니다. 마을을 불사르고 곡식을 노략질하던 대규모 왜구. 백성들의 시체가 산과 들을 덮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신형함선 100여 척을 출동시켰는데요. 이때 최무선은 자신이 만든 화학 무기인 화포를 이용하여 왜구를 격퇴, 대첩을 거뒀습니다. 고려의 전선은 최무선이 만든 대형 화포를 발사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했던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화포를 사용한 진포 대첩. 해상 포격전의 문을 연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바로 군산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 조선시대 군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 초기 행정의 중심지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금도 옛 모습을 잘 재현해둔 옥구 읍성. 이곳이 바로 이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이 옥구읍성은 세종 4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오늘날 군산시의 행정의 중심지였죠. 이 옥구읍성 내에는 사또가 정치를 하는 동원이 있었고 또 왕의 위패를 모시고 사신이 묵는 객사, 그다음에 작청, 향청 등 여러 가지 관청들이 여기 줄비하게 있었던 그야말로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이곳 옥구에 행정타운을 조성한 이유, 우리 바다와 연안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었겠죠. (1426년) 세종대왕은 군산도에 있던 군사시설인 군산진을 지금의 군산으로 옮깁니다. 이후 군산도는 고군산도로 불리게 되었죠. 군사시설이 옮겨오자 군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산진에는 중선과 별선 각 4척, 그리고 500여 명의 군사가 주둔했습니다. 조선시대 군사시절이던 군산진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1975년에 발간된 군산시사. 군산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 한 장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조선 후기 1872년에 그린 전라우도 군산 진지도입니다. 지도는 조감독 기법으로 녹색, 노란색, 청색, 붉은색 등으로 채색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군산진의 변화는 조선 중기에도 계속되는데요. 중종 때 흑성창이 군산으로 옮겨와 군산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산진은 이들 조세창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16세기 가면은 명나라가 그 전까지는 해금 정책을 해서 바다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정책을 썼는데 명나라 말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서해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계속 우리나라에 침입을 하고 또 도둑질도 해가고 심지어 광해군 때 가면은 이제 이 어선을 중국 그걸 황당선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황당선 그걸 막다가 광해군 때 군산 만호가 죽게 됩니다. 우리 바다에 정체불명의 외국 선박이 출몰하고 명나라 어선들도 불법 침입하여 심지어 이를 막던 지휘관이 사망하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 된 바다. 그러자 조선은 해상 방어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627년 인조 2년 선유도가 포함된 군산도에도 진을 설치하고 고군산도, 즉 옛 군산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옛 군산과 현재의 군산은 역할도 나눠 맡게 됩니다. 육상에 있는 군산지는 세금을 관할하고 고군산지는 당시 서해 바다의 방어를 이제 전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으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당시 고군산도에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들어서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고군산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은 많이 달라진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풀로 다 덮여버렸는데 이 단 사면부들을 보면 번면들을 보면 일부 이렇게 돌이 쌓여 있는 흔적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대지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저기 안쪽에 이게 산죽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쪽에 보면 동원터로 추정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길이 1.8m, 폭 한 30cm 정도의 기단석이 그대로 현재도 남아 있어요. 한 3, 4매 정도가 그대로 이어진 채로 남아 있고 그 위에 이제 초석들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굉장히 위계가 높았던 건물일 가능성이 있어서 동원터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정도 규모의 기단석이면 지금 이 전주객사 그 정도 이제 기단석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동원을 비롯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던 고군산진. 우리 서해 바다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 군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19세기 초 고군산 진해는 전선 6척 등 모두 22척의 배가 있었는데요. 2척이었던 전라우 세영과 비교를 해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군산진은 1895년 일제 강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약 30년 후 이를 아쉬워하는 신문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폐허가 된 고군산진을 보니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역사가 흐르고 군산은 이제 또 한 번 경랑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던 19세기 말, 군산은 대변화를 겪게 됩니다. 군산이 개항장이 된 것입니다. 외세가 군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는 고종 황제의 뜻이었습니다. 군산의 개항 같은 경우는 개항되기 1년 전인 1898년 5월 달에 고종 황제의 명으로 의정부에서 논해서 결정을 해라라고는 명에 따라 당시 의정부 관료들 10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함으로써 개항이 결정되었습니다. 황제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종 황제는 1897년 대한제국을 건설한 이후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열강들의 세력 균형 정책이라는 그런 그 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일부 대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1899년 5월 1일 군산은 개항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목포 등에 이은 6번째 개항이었는데요. 고종은 각국의 조계지로 개항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개항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열강에 개항함으로써 그들끼리 견제하도록 한 것이죠. 대한제국의 국력을 고려해 볼 때 군산 개항은 고종 황제의 차선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힘이 약한 그 대한제국 정부로서는 그런 열강들의 세력 균형 정책이라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죠. 그 이후 일본이 여기를 오히려 독점적으로 차지하게 되고, 그러나 군산의 운명은 고종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다른 열강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군산. 유독 일본만이 개항 군산에 적극적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일본의 특별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군산 내항, 특별한 시설물이 있는데요. 바로 부잔교 뜬다리 부두입니다. 여기가 지금 조수에 간만이 심으지 않습니까? 그 물이 빠지게 되면은 배를 접안시킬 수가 없어요. 물이 쓰면은 다리가 내려가고 물이 들어오면은 다리가 떠가지고 모든 배가 쉽게 접안을 시킬 수 있는. 뜬다리 부두는 일제가 설치한 시설물인데요. 수위에 따라 접안 시설이 함께 오르내리도록 돼 있죠. 일제는 모두 6개의 부잔교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3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군산에 특별한 항만 시설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그것은 이 풍요로운 들판의 수확물인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제는 본격적인 쌀 수탈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는데요. 1908년 40km의 전군 가도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2차선 포장도로였죠. 전주에서 군산까지 철로도 가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쌀 수탈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요? 군산 시사에 자료가 잘 남아있는데요. 1920년에는 한반도 전체에서 185만 석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6년 후인 1926년에는 군산을 통해서만 137만 석, 전체 수탈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후 1930년까지 일제에 의한 쌀 수탈량은 꾸준히 늘어만 갔는데요. 일제가 자행한 한반도 쌀의 대량 수탈, 한국인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신흥동에 가면은 히로스 가옥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부 다 일본인 거주지였어요. 동국사도 있고. 우리 농민들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농지를 버리고 만주로 다 떠나고 평지에 살지를 못하고 다 산말랭이, 지금 말하는 신흥동 산말랭이나 이런 데 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는 군산을 영원한 쌀 수탈 통로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흔적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남아있는데요. 박물관 마당, 군데군데 깨어진 돌 조각이 보입니다. 이들은 탑의 일부인데요. 1934년 일제의 군산 개항 35주년 기념비 파편들입니다. 식민지 한반도를 대상으로 가혹한 침탈과 수탈에 나섰던 일본.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맞서 군산은 저항의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연재 송병선이었습니다. 송병선 선생은 원래 이제 송시열의 구세손으로서 그 당시 유림들의 최고 어른이셨죠. 성균관 죄주를 지내시고 고종 황제를 직접 만나 뵈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제야의 어른이기 때문에 고종 황제는 송병선 선생을 이제 당연히 만나 봐야 됐고, 그래서 직접 그 송병선 선생은 고종 앞에서 그 을사조약을 파기하고 을사 오적신을 모두 처형하라고 아주 간절하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제 피하고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자결을 하신,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최초로 자결을 하신 분이세요. 후한말 위정척사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송병선 선생의 순국 이후 군산은 끈질긴 저항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옥구 농민 항일 항쟁인데요. 1927년 옥구 농민들은 이른바 이엽사 농장에 대항하는 대규모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75%에 이르는 과도한 소작료가 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장태성이라고 하는 분이 농민조합을 설립을 하고 단순히 소작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는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소작쟁이를 벌였다. 그렇게 한 것은 전국에서 1927년도 옥구의 서수에서 일어난 소작쟁이밖에 없습니다. 군산 지역의 항일 운동은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도 군산이었죠. 3.1 만세 운동을 이끈 이는 영명학교 출신 김병수였습니다. 영명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는데 세브란스 의전, 의학전문학교죠. 독립선언문 200매를 가지고 군산에 와서 자기 박윤서의 자기 은사를 만나가지고 전달합니다. 김병수 등이 시도한 호남 지역 최초의 3.1 만세 운동. 이후 군산 지역은 만세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1919년 3월 5일부터 5월까지
군산과 인근 지역 사람들은 모두 28차례나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끈질긴 만세운동을 벌였던 군산. 그 자랑스러운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일 강제병합 전인 1907년 군산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빚을 대신 국민들이 갚아주자고 하는 이 국채보상운동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현직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이 되거든요. 근데 유독 군산 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객주 14명이 주동이 돼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을 추진을 하고 그 성과 또한 아주 컸다고 합니다. 이 객주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업만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진명의숙이나 아니면 근무학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야학을 만들어가지고 또 교육에 많은 힘을 쏟기도 합니다. 만세운동과 국채보상운동,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면함 최익현과 함께 의병운동을 이끌었던 임병찬이 있었습니다. 1906년 그러니까 을사조약 이후 최초의 의병인 태인의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1914년 대한독립의군부 수무대장을 지내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하신 분이죠. 임병찬 장군은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힘을 목격하시고 비폭력 저항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제히 여러 가지 전화를 하든지 만세운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본에 저항하면서 비폭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세계 각국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자. 바로 이게 1914년 이러한 임병찬 장군의 생각이 바로 1919년 3.1운동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대명사였던 군산. 사실은 뜨거운 항일운동의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끈질긴 저항과 독립운동을 마침내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산은 역사의 흔적 위에 새로운 문화를 새겨가고 있습니다. 쌀과 농지 수탈을 위한 대출 자금을 관리하던 곳이 지금은 근대 건축관으로 변모했습니다. 대법을 주로 하던 일본 18은행 군산지점. 한국인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렸던 그곳은 근대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만나기 위해 군산 근대문화 거리를 찾은 많은 이들, 어떤 느낌일까요? 잘 보존되고 역사를 생각하고 이런 거를 남긴 건 되게 좋은데 어쨌든 좀 슬프네요. 저는 엄마 따라서 왔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군산에 대해서 별로 찾아보지도 않고 왔었는데 일제감정기 때 모습도 많이 남아있어서 엄마랑 같이 그냥 좀 슬픈 도시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면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다 떨쳐내지 못한 아픔의 역사. 지금은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1930년대 일본 무역 상사는 카페로 변신, 젊은이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쌀 창고는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일본인들의 참여의 글과 소녀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픈 역사는 외면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산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1945년 8월의 그 감격.
항복과 전쟁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한 군산. 군산은 어떤 길을 달려왔을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여기가 예전에 그 한국아판이 했던 자리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갔느냐면 그때 당시에 종업원이 약 한 2,000명, 한국아판 유니폼을 입으면 시내에서 술집이고 식당이고 어디에서든지 유상이 되는. 마침내 맞이한 군산의 전성시대. 그 중심에 백화양조도 있었죠. 백화양조는 유식 사람들은 돈을 주고도 사 마실 수가 없는 베리나인 골드라든가 썸실 스페셜이라든가 유명한 양주들을 생산을 해냈고, 백화청주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이상을 석권할 정도로 시장을 명주했었죠. 또 하나 군산의 대표적인 기업 경성고무가 있었습니다. 경성고무가 얼마나 그 호황을 누렸고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이때 종업원이 약 3,000명이 육박했다고 그래요. 경성고무 월급날하고 고깃배들이 들어오는 조금이라고 그래요. 조금 때 배가 들어오거든요. 조금하고 경성고무 월급날하고 겹치면 군산 시내가 명절 때 이상으로 들떠가지고 극장이라든가 미장원, 양복점, 뭐 목욕탕, 말할 것 없이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호황을 누려가지고. 미원 공원에 조성돼 있는 만월표 고무신 조형물. 경성 고무뿐만 아니라 잘 나가던 시절의 군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군산 경제. 충격과 위기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이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폐쇄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더 받치고 있는 자영업에까지 연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믿었던 대기업들이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연이어 문을 닫았습니다. 군산과 군산 사람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반발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상가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군산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군산이 아니었습니다. 재기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 전기차 생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사업도 시작됐는데요. 군산 국가산업단지 대개조가 그것이었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새만금, 익산, 완주 등을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을 통해 스마트 제조공정 도입과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35개 사업에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산업단지가 친환경 미래 스마트 산단으로 변화와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기업의 매출이 이어지고 특히 군산의 산업단지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군산의 미래를 가늠케 해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게 된 것입니다. 스팀 커팅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재가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블록 생산부터 하고
실리를 쌓고 산업 생산 기반을 마련한 후에 의장도 확대를 하고 최종 건조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공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900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합니다. 올 연말까지 500여 명 채용하고 나머지 추가 채용을 위해서 인력 교육도 하고 또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현대중공업, 군산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셨던 지역 주민들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겠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이곳에 근무하다가 재직 중이었던 많은 동료들이 울산 본사로 의도치 않게 가게 되었던 그다음 가족과 친지 또 고향을 떠나서 거기서 5년 반이라는 세월을 계속 근무를 했었잖아요. 고향을 찾아서 또 군산공장부에 옛 명성을 찾아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 사람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 경제의 중심 군산. 재기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군산 경제의 앞날이 시원하게 뚫리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군산 시간은 어떤 얼굴일까요? 새만금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의 새만금은 어떤 그림을 보여줄까요? 군산은 주로 산업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권역이 해당되는데요. 이 새만금 국가산단과 새만금 신공항이 주요 우리의 일권역의 개발 사업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 일원에 위치한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 내부를 매립하여 경제,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은 9개 공구를 단계적 개발 중으로 현재까지 65개 기업과 1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부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이와 관련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산단 560구는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으로 지정되어 친환경 첨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므로 탄소 저감과 아리백이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경제 생태계. 우리의 새만금이 그 변화를 이끌고 군산의 미래를 달라지게 하리라 믿습니다. 군산상고입니다. 야구부원들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50년 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황금사작이 휘날렸던 역전의 명수. 기적 같은 역전타를 날렸던 군산상고의 전설. 그때처럼 우리 군산이 호쾌한 역전타를 날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군산의 시간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